하나뿐인 아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거였습니다. 이걸로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날 나는 건설 현장 냄새가 밴 누런 점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내 신발엔 굳은 시멘트가 붙어 있었고 그 외의 구두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번쩍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불쌍하게 봤을까요? 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저런 아버지를 둔 불행이라는 시선이었지요. 그 애는 제게서 도망치듯 돌아섰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민폐로 보였다는 사실을요. 그 후로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름에서도 지워졌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묘해서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이 다시 시작되더군요. 3개월 전 일입니다. 제가 아들 회사를 찾아간 날이었어요.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높은 빌딩. 로비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당연하죠. 저는 그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이었어요. 씻을 겨를도 없이 병원에서 바로 온 거였거든요. 아들 김현우 대표 좀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은 아들인데 예약이 필요합니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화를 걸더군요. 뭐라고 말하는데 제대로 안 들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20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시간 감각이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제 아들이 나왔어요. 김현우, 35살. 깔끔한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말끔했어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왜 오셨습니까?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이었습니다. 남처럼요. 현우야, 아빠가. 여기서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들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시죠.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뒷골목으로 갔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아빠가 허리를 다쳤다.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그래서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더군요. 지갑을 꺼냈어요. 5만 원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장을 꺼냈어요. 50만 원이었습니다. 이걸로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내버려 두세요. 전 바쁩니다. 가보겠습니다.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쥐어진 50만 원을 봤습니다. 5만 원권 10장. 제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아들이 왜 저렇게 냉정한지요?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저는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었어요. 집에서 소리 지르고 밥상 뒤엎고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여편네가 말이 많아. 밥이나 제대로 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대학. 집안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했으니까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 분노를 가족한테 쏟아낸 겁니다. 비겁한 짓이었죠.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가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포기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 앞을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렸어요. 야, 나는 진짜 대학 못 갈 것 같아. 우리 집 형편이 안 돼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학비 대주는데 나만 진짜 답답해. 우리 아버지는 돈도 못 버시면서 왜 날 낳으신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하죠. 저는 돈도 못 버는 무능한 아버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겠다고.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해야겠다고. 근데 돈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제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은행에 가봤어요. 대출을 받으려고요. 근데 안 되더군요. 담보가 없다고, 신용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공장 동료가 말했어요. 사채 한번 알아봐. 이자가 좀 세긴 한데 급할 때는 방법이 없지. 사채. 무서운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한 번 손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채를 썼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자가 월 30%였습니다. 무서운 이자였죠. 근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 등록금을 냈어요. 아들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고생이 다 잊혀지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등록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고, 책값도 필요했고, 이것저것 돈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일했어요. 공장에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근데 사채 이자를 갚기가 힘들었어요.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거든요.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자가 더 붙었어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사채업자한테서 또 빌렸어요. 빚을 갚으려고. 빚을 낸 겁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고요? 장학금을 받았대요. 성적이 좋아서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났구나. 이제 학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아들은 영국에서 2년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스타트업 회사를 차렸습니다. IT 회사였어요. 뭘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근데 잘 됐나 봅니다. 1년 만에 투자를 받았다고 했어요. 2년 만에 직원이 5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3년 만에 강남에 사무실을 옮겼다고 했어요.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가 됐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했구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은 저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대학 들어간 후로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바쁘겠지. 사업하느라 정신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 일이에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장을 그만두고 일용직 막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공장에서 잘라낸 겁니다. 그날은 3층 건물 외벽 공사였어요. 발판에 서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랬나 봅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발을 헛디뎠습니다. 떨어졌어요. 비명이 나왔습니다. 허리부터 땅에 부딪혔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119 불러.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어요.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요? 얼마나 듭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0만 원. 제게는 1,000억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당장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는 막막했습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통장에 남은 돈이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사채 빚은 이미 8천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떠오른 사람이 아들이었습니다. 성공한 내 아들 현우. 강남에 회사를 둔 현우. 그 애한테 부탁하면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아들 회사로요. 근데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입니다. 50만 원. 그게 제가 받은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곳이었어요. 쪽방촌의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방이었어요. 저는 그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허리보다 더 아픈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를 저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50만 원을 던져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 소주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소주였어요. 그걸 마셨습니다. 혼자서요. 1잔, 2잔, 3잔. 취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평생 울지 않던 제가 그날 밤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리는 부러졌고 돈은 없고 아들은 저를 버렸고 살아서 뭐 하나? 그냥 죽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창문을 봤습니다. 반지하라서 창문이 작았어요. 근데 사람 하나 빠져나갈 정도는 됐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열었습니다. 밖에서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창문 밖을 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똑, 똑, 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문 쪽으로 갔어요. 누구십니까? 김봉남 씨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밖에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00살은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신데요? 혹시 아버님이 김한수 씨 아니십니까?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한수. 제 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맞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박영신입니다. 한수 형님의 절친이었죠. 박영신.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가끔 그 이름을 말씀하셨거든요. 영신이는 잘 살고 있을까? 그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아버지 친구분이신가요? 네. 우리는 6.25 때 같이 싸운 전우였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 친구였죠. 할아버지가 기침을 했어요.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젠 익숙합니다. 암이거든요. 말기입니다. 그 말을 너무 담담하게 하시더군요. 들어오시죠. 저는 두 분을 안으로 모셨어요. 좁은 방이라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은 제 변호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소개했어요. 변호사요? 네.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 봉남씨. 저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길어야 한 달이라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제 자식들이 다 먼저 갔습니다. 예. 큰아들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작은아들은 5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딸은 3년 전에 화재 사고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이제 혼자입니다. 손자들도 다 해외에 있어요.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게 오신 건가요? 네. 한수 형님이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형님, 아드님한테 제 재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산을요? 저한테요? 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영신 회장님의 총 재산은 약 200억 원입니다. 200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합쳐서 200억입니다. 회장님께서 김봉남 씨께 전부 상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200억?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었어요. 아니, 10번을 평생 살아도 못 버는 돈이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저는 어르신을 만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봉남 씨,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한수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전화였죠.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자기는 아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가난하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고. 부탁이니 기회가 되면 봉남이를 좀 도와달라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한다는 핑계로 봉남 씨를 찾아뵙지 못했어요. 2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절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걸요. 저는 이제 곧 한수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형님 얼굴을 보려면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일주일 안에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제 손을 잡았어요. 봉남 씨,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게 한수 형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할아버지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200억.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였어요. 일주일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200억 원. 저는 통장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평생 가난하게 살던 제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겁니다. 저는 제일 먼저 사채 빚을 다 갚았어요. 8천만 원. 그동안 저를 괴롭히던 빚이었습니다. 한 번에 갚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리고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한테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30평짜리였습니다. 새 아파트가 아니라 20년 된 구축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평생 반지하, 옥탑, 쪽방만 전전하던 제가 처음으로 가진 집이었거든요.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가 없더군요. 새는 곳도 없었어요. 보일러를 마음껏 틀어도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어요. 현우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7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회사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테크. 현우 회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TV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창업 5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았던 IT 스타트업 테크가 도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채 규모는 198억 원으로 추정되며 여자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우가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현우 얼굴이 화면에 크게 잡혔어요.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칠 안 잡은 얼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터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김현우 대표. 개인 재산 전부 투입했지만 역부족. 198억 원 부채. 회사 문 닫힐 위. 다른 채널에서도 같은 뉴스가 나오더군요.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에서 건전지가 튀어나갔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현우가 망했구나. 쫄딱 망했구나. 그 애가 얼마나 힘들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올라왔어요. 이제 알겠지. 밑바닥이 어떤 건지, 가난이 어떤 건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아들이 힘든데.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봉남 씨십니까?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입니다. 김연우 대표 부도 사태 관련해서. 목소리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짧게 끊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울렸어요. 다른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김연우 대표 부도 사건 관련.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전화가 20통 넘게 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현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TV를 끄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강 고수부지로 갔어요.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노을이 비쳤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또 기자겠지. 받지 않으려다가 그냥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그 목소리. 현우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현우야? 저 아버지 집 앞인데요. 현우 목소리에 숨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기다려라. 지금 간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으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우가 왔다. 내 아들이 날 찾아왔다. 30분 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뛰어내렸어요. 현관 앞을 봤습니다. 현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제 목소리에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수척했어요. 턱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며칠을 안 갈아입은 것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버지. 현우가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는지 비틀거렸어요. 저는 달려가서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들어가자. 저는 현우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 몸이 가벼웠어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우는 신발도 제대로 못 벗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물 좀 마셔라.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나 봅니다.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컵이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딸끄랑. 현우는 그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 2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야, 일어나. 저는 손을 뻗었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현우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 마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아버지 저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현우 목소리가 바닥에 깔려서 울려 퍼졌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도 못 버시고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라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대학 갈 때도 그랬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학비 다 대주는데 저만 아르바이트 해야 했잖아요. 현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그때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그런 상처를 줬구나. 유학 갔을 때는 친구들한테 아버지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어보면 돌아가셨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회사 차리고 성공했을 때는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현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거의 속삭이듯이요. 제 동료들은 다 좋은 집안 출신인데 저만 공장 노동자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50만 원을 던져드렸어요. 현우가 바닥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소리가 거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쿵쿵. 또 바닥을 쳤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간 쓰레기입니다. 쿵쿵쿵. 계속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우야, 그만해. 손 다친다. 저는 현우 손을 잡았어요.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현우 손이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현우를 일으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현우 손을 소독했어요. 소독약이 상처에 스며들 때 현우가 움찔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밴드를 붙여줬습니다. 다 붙였다. 감사합니다. 현우가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아버지가 제 학비 때문에 사채를 쓰셨다는 거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옛날 아버지 공장 동료분이 연락 주셨어요. 이진수 아저씨요.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또 고였습니다. 뉴스 보고 연락하셨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제 등록금 때문에 사채 쓰셨다는 거, 매달 이자 갚느라 고생하셨다는 거, 밤낮으로 일하셨다는 거. 현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거의 사라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현우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뭔 짓을 한 건지,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손을 내렸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 실패하고,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하고, 직원들이 떠나가고 다 무너졌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제 잘못입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개를 저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만했어요. 제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현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다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대학 보내주셨으니까. 유학 갈 수 있었고, 회사 차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우야. 근데 저는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현우가 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현우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라. 그러지 마. 아버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그냥 꽉 안았어요. 이 바보야. 넌 내 아들인데. 저는 현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현우가 진정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살짝 밀어서 얼굴을 봤어요. 밥은 먹었니?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먹었어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그럼 먹자.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라면 괜찮니? 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썰어 넣고, 햄도 넣었어요.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현우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국물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라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후루룩 후루룩.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 천천히 먹어. 체한다. 네. 현우가 속도를 조금 늦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빠르게 먹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었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맛있었어요. 현우가 빈 그릇을 내려다보면서 작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지만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현우가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현우야. 네. 현우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근데 이 집은 어떻게? 저는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친구 박영신 할아버지 이야기를요. 200억을 상속받은 이야기를요. 현우는 입을 벌린 채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200억이요?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현우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 가봐야겠습니다. 현우가 서둘러 일어섰어요. 비틀거렸지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어디가? 아버지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현우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눈에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 진짜 용서받으려고 온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알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우한테 다가갔어요. 앉아라. 아버지, 앉으라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우가 천천히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현우야. 네. 너 지금 빚이 198억이지. 네, 근데 아버지. 저 그것 때문에. 현우가 다급하게 말하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현우를 멈췄습니다. 알아. 내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럼. 근데 아빠가 그 빚 갚아주고 싶구나. 예. 현우가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도 팔고 받은 돈 다 줄게. 내 빚 갚아라. 아버지 안 됩니다. 현우가 손을 저었어요. 손이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인데 제가 책임져야죠. 넌 내 아들이잖아. 저는 현우 손을 잡았어요. 현우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면 아빠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버지, 내가 젊었을 때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다. 가부장적으로 굴고 소리만 지르고 미안했다. 저는 현우 손을 꽉 쥐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해주고 싶다. 아빠가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어. 저는 현우를 똑바로 봤어요. 현우도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우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책상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파트 내놓으러 왔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금매입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금매요. 사장님이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팔렸습니다.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김봉남 씨, 매수자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1억 낮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 돈과 남은 상속금을 합쳤습니다. 198억. 현우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니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현우를 살릴 수 있구나. 현우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현우를 불렀어요. 30분 후 카페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도 정리했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은 수척했어요. 현우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현우가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현우 표정을 보면서 이 아이가 뭔가 감지했다는 걸 알았어요. 열어봐라. 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본 순간 현우 손이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아버지, 이건 받아라.
저는 짧게 말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 됩니다. 이건.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통장을 저한테 다시 밀었습니다. 받으라니까. 저는 통장을 다시 현우 쪽으로 밀었어요. 현우가 통장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빚 다 갚고 회사도 다시 일으켜라.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일하면 되지. 저는 웃었어요. 담담하게요. 현우는 그 웃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려 했어요. 무릎을 꿇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우 팔을 잡았어요. 앉아. 여기 사람 많아.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손으로 통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현우 손을 덮었어요. 열심히 해라. 그게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다. 네.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달라질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며칠 후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빚 다 갚았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잘했다. 이제 회사를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할 겁니다. 현우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예전에 그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네.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 반지하 원룸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안 나갔더군요. 월세를 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스프링이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어요. 곰팡이가 여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괜찮았습니다. 현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회사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현우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뻤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네. 이번에는 무리하게 확장 안 하고 착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맞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봤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강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흐르는 거구나.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거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그래. 현우야. 오늘 시간 되세요? 시간. 왜? 제가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현우가 이 좁은 쪽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라. 네. 곧 갈게요. 1시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서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고 눈빛이 맑아졌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와라. 현우가 들어왔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좁은 데서. 현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가 편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 집으로 가시죠. 현우야. 나는, 제발요.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도 안정됐고, 저도 여유가 생겼어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버지 방도 따로 준비했어요. 저는 현우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아버지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정말요? 현우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우가 저를 안았어요. 꽉 안았습니다. 저도 현우를 안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현우가 트럭을 몰고 왔어요. 아버지, 짐 싸세요. 현우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짐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함께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다예요.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아버지. 현우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현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이제 내 집으로 가는 건데. 네. 현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현우 집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차로 30분쯤 걸렸어요. 현우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네. 50평짜리예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에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방은 이쪽이에요. 현우가 안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있었고 책상과 옷장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방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시작입니다.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평생 모시고 살 겁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저는 현우를 봤어요.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아들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현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우가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놨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현우가 웃으면서 의자를 빼줬어요. 저는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니? 네. 아주 맛있어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저녁에는 현우가 퇴근하고 와서 제 방에 들렀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현우가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좋았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내일은 같이 산책 가요. 그래, 좋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현우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현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IT 업계 재기 신화의 주인공. 김현우 대표.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에 현우가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부도 위기에서 재기하신 비결이 뭡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네. 아버지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TV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물었어요.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200억을 다 저한테 주신 거요. 저는 현우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후회. 그럴 리가. 그래도 그 돈이면. 현우야. 저는 현우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돈은 또 벌면 돼. 근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 아버지. 내가 다시 일어선 게 아빠한테는 200억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랑 같이 사는 게 평생 꿈꿨던 일이야. 저는 현우를 안았어요. 현우도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박영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현우가 방문을 노크했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아니, 앉았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어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좋지. 우리는 거실로 갔어요. 현우가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였어요. 맛있니? 네,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현우를 봤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서 가끔 꿈인가 싶다. 저도요. 현우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70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너무 늦기 전에요.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전해집니다. 그게 제가 70평생 살면서 배운 거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요.